오늘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과거의 발목 잡힐 수는 없다. 언제든 대화하겠다. 유화 메시지를 다시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올림픽이 남과 북, 미국과 일본과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개최에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주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불행했던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잊지 못합니다.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의 모범을 만들어 왔고 K-방역의 성과와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일본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국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네, 네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수현 신성범 전 국회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박수현 의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일본에 대해서 진전된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바로 그 몇 개월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진전된 메시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예. 우리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 부품 장비의 그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인과의 갈등,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 노 재팬 운동 예.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극에 치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본 그 징용 문제, 이 문제 우리 법원의 판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일본이 또 반발이 이어졌고요. 그러면서 어떤 측면이 왔냐면 일본의 기업들이 스스로 일본 정부에 이야기하기를 이 대한 수출 규제가 실패했다. 피해를 본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성의 목소리를 계속 촉구해오던 중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이제는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 그다음에 일본의 올림픽 이런 어떤 이웃 나라로서 협력해야 될 문제들이 이제 부각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점을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이제 이런 것인데 일본은 우리 대통령의 발언이 오늘 구체적인 제안이 없었다라고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일본으로서 그렇게 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지금 이웃 나라인 우리와 서로 협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는 과거대로 풀어가면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 관계를 중요한 이웃 나라로서 관계를 가자라고 일본이 이야기할 걸 우리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예. 신성범 의원, 오늘 3.1절 기념사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대통령의 말씀에서는 진전됐다고 안 봐요. 그렇게 원론과 원칙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년 기자회견 때 했던 말씀이 좀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예. 징용 관련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건 안 된다는 표현을 정확히 하셨었고 예. 두 번째는 또 뭐였습니까? 2015년에 한일 간에 있었던 그 위안부 합의가 한일 정부 국가 간 합의라는 게 유효하다는 부분을 정확히 하셨는데 이번에는 오늘은 오히려 원론적인 말씀, 미래로 가자.
뭐 과거가 우리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만약 우리의 추구하는 목표라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일본과의 관계는 어차피 뭐 시간은 오래 갈 텐데 이 문제를 떠나서 국익 관점에서 본다면 어찌됐건 지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가운데 서갖고 잘못하면은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을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계속 그런 마당에 잘못하면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일본 쪽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그걸 생각한다면 먼저 우리가 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이번에 오늘은 좀 더 나섰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적어도 국내에서 정치에 이용하는 거 일본도 정치에 많이 이용합니다만 우리도 당장 뭐 친일파니 그다음에 뭐 토착 왜군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분위기를 좀 제어해주고 서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더 실질적이고 실용적 관계로 한일 관계를 끌고 가는 게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될 거다.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전된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유화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이게 보이시죠.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가서 일본 도쿄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 초청하는 거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다는 취지를 했는데 일본에서 왜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강창일 주일 대사가 간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그 일본 외무상도 못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한국에 네. 와 있는 일본 대사도 우리 저 외무장관이 안 만나주고 있다고 이런 관계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나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압박에 의해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일본과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면 예. 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두수 총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로 봤을 때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메시지다 아니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죠. 큰 원칙과 방향을 이야기한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여야가 외교에 있어서 좀 초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본 문제만큼은 이게 초당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때마다 이제 말을 서로 정반대로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처음으로 참배한 그 수상이 고이즈미입니다. 그 전까지는 수상들이 조심했거든요. 이제 고이즈미의 그런 이제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부터 더 이렇게 현대로 와오면서 이제 한일 관계가 극단적으로 안 좋아졌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그게 또 일본에서는 자기들이 볼 때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이제 최악으로 가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풀겠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결단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나 이렇게 저자세와 이 뭐 불가역적 협상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이 100억 정도의 보상을 받는 형식으로 이제 해서 예.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게 된 거죠. 여기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해서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들어서서 그때부터 조금 더 이 과거의 문제를 과거 박근혜 정부의 어떤 잘못으로 해서 틀어버리고 좀 더 미래지향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 우리가 돌아보면 강제징용 판결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적극성이 떨어졌었어요. 그 적극성이 떨어지니까 판결은 판결대로 났고 이 판결에 대해서 한일 관계는 또 제약으로 해서 이제 수출 규제까지 갔고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아베 정권도 물러났고 또 우리 이 조건도 저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들었었고 이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이게 좀 더 미래로 갈 수 있는 조건을 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8.15가 있지만 3.1절에 이걸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돌이키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는 굉장히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그 전문을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대통령께서는 지금 3.1 운동이 102주년이란 말이에요. 그 100년 전으로 일단 돌아가셨더라고요.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건 제가 잘 몰랐는데 1920년에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만연을 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뭐 경성의전이나 세브란스나 그런 의료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많이 했고 또 그 사람들이 그 3.1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갖다 했다. 예. 그다음에 그때가 이제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그렇게 처방이나 그 처치를 받지 못해서 많이 희생이 됐다. 예. 그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을 해서 K-방역이란 이야기까지 나왔다. 예.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뭘 말씀을 하셨냐면은 지금 뭐 다 아는 거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일개 식민지,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그 했을 때 수교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일본의 3%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세계 10대 그 경제 강국이 됐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3.1 운동도 모든 그 밑에 있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도 보통 사람들의 힘이었다. 이런 말씀을 예. 하셨는데 오히려 데일 메시지는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전체 분량이 이만큼 있으면 언론에서는 일본 관계된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좀 적었던 것 같고 그 내용은 두 가지. 하나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올림픽, 동경올림픽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예. 이런 말씀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3.1절 기념사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있는 기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일본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주목하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제 생각은 그 분량에 비하면 오히려 데일 메시지는 지난번들보다 많이 좀 축소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가 아주 꼼꼼하게 대통령 기념사를 잘 들으신 것 같군요.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네 분 패널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낸 그런 기념사였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원웅 광복회장 친일 잔재 청산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될 만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원웅 회장 얘기 들어보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당론 채택을 거부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거부는 아니고요. 네. 당내 의견을 완전히 하더라도 모으지는 못한 단계 같아요. 근데 그 안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도 친일을 비호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법을 왜 만드느냐고 하는 제가 뭐 특정인을 얘기를 직접 얘기하지 않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서울 강북구에 있는 어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피국회의원이 그런 언행을 했다고 합니다. 김두수 총장 특정 의원까지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했네요. 최근 뭐 일간지 뭐 창간 기념식에 참가도 했고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그런 이미지로 이야기하는데 예. 그 피모 의원은 또 그 출발은 민주노동당에서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진보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는 특히 이제 여기 포함된 3법 중에는 파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가져올 이제 정치적 국가와 청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문화적, 제도적 측면이 아니라 약간의 이런 뭐랄까요, 역사 청산의 뭐 상징적 약간의 그런 이벤트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숙고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당론 채택까지는 좀 무리하지 않냐. 좀 더 토론이 필요하다.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현 의원은 김원웅 회장의 계속적인 친일 청산과 관련된 부분 혹시 여권으로 좀 부담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그 역사를 바로 세우는 문제,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는 문제는 아무리 집중하고 빨리 해도 저 뭐 더 할 게 없죠. 사실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오늘날 현대사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아까 신성범 의원님께서 정말 그 토착 왜구 같은 그런 편가르는 발언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편가르기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그런 청산되지 않은 역사에 대한 역사 의식이 없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부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자연히 정리될 때 그런 어떤 갈등과 편가르기 같은 것도 소위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김원웅 회장은 광복회장으로서 정말 그 어떤 피해 맺힌 그런 절규를 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그것이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부담이 있어서라기보다 민주당은 될 수 있으면 이낙연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어떤 것도 당론을 이렇게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과 생각은 분명한 것이죠. 예. 아니 근데 제가 뭐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김원웅 회장은 좀 도를 많이 지나쳤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예. 예를 들어서 피모 의원 같은 경우 실명을 뭐
뭐 저도 알겠습니다만은 짐작이 됩니다만은 그 정도가 합리적 반응인 거예요 여당 안에서. 근데 그걸 또 친일 비호하는 정치인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전에 말씀하신 게 그 국립현충원에서 친일 인사들 몇 판에다 말씀하셨고 또 저도 여러 기억나요. 예를 들어서 애국가 왜 안익태 작곡가 애국가 작곡가가 민족 반역자가 친일 한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작곡할 수 이런 표현이라든지 좀 흥분하는데 그러면 최재형 그 상을 예를 들어서 추모 장관한테 준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나쳐서 분명히 지금 여권 전체에서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근데 광복 회장이 저 정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광복회가 왜 필요합니까?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 잡는 측면에서 광복 회장은 예를 들어 저런 정도 발언을 해주고 또 그것을 받는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서 적정하게 어떤 예를 들어 해결책이 있는가를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광복회가 수준을 낮추면 해결책도 낮아질 텐데요. 예.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신성범 의원 뭐 여권이 부담이 안 된다는데.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것도 말씀드립니다만 일본도 정치에 활용해요. 그런데 우리도 이건 이제 벗어나자 이거예요. 말만 하면 뭐 친일파, 뭐 토착 왜구,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아주 청와대 핵심 인사들 죽창가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정도 수준을 이제 예. 벗어날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흘째입니다. 특별한 뭐 중증 이상 반응이라든지 문제 없이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이 개발했던 주사기가 화제인데요. 이 주사기를 이용하면 화이자나 또 아스트라제네카 6명 접종할 것을 7명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만 하면 이 주사기 세계적으로 또 한 번 히트를 칠 것 같기도 합니다. 최소 잔여형 주사기라고 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한 그 병에 10명을 맞출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11명에서 12명까지 맞출 수도 있고요. 화이자는 6명에서 7명. 만약에 이게 효과가 제대로 발휘가 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같은 병으로 훨씬 더 많은 접종 효과를 볼 수도 있겠죠.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겠지만 잘만 되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죠. 일반 주사기는 백신 한 병으로 5명을 접종하는 데 비해 최소 잔여형 주사기는 주사기에 남게 되는 백신 잔량을 최소화함으로써 6명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주사기의 효율을 고도화하여 백신을 20% 아끼게 되고 결국 백신 20%를 더 생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셈입니다.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특수주사기가 확보되었고 계획대로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를 경계해 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4일째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2억 회분이 넘는 백신이 접종되었지만 부작용 사례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생한 부작용의 경우에도 대부분 경미한 증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백신 접종 관련 가짜뉴스, 유언비어 등이 유포되는 등 사례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는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려는 우리의 여정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그 주사기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다면 우리가 K 방역의 또 하나의 성과로 볼 수도 있겠죠.
일단 뭐 첫 번째 대단하다 그 생각 예.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야 우리나라답다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드는데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꼼꼼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게 첫 번째 의료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료중재원에서 오랫동안 지금 비상임 위원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하는 이야기가 모든 의약품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부작용이 얼마만큼 적으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다음 주사기라고 하는 것이 사람 몸에 직접적으로 그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K 주사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실력이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확실하다라고 했을 때까지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건 제가 좀 그 기사를 갖다 봤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계약이 이 도즈 단위, 뭐 1회분, 2회분 이렇게 도즈 단위로 된 것이지 예. 병 단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한 병에서 5개를 뽑든 7개를 뽑든 똑같은 게 아니고 7개를 뽑게 되면은 우리가 열심히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진짜 집중해가지고 그걸 갖다 의사 선생님들이 해서 뽑았다고 해도 이게 결국은 제약회사 배 불리는 그러한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두 가지를 좀 잘 봐서 어쨌든 속도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보수적인 안전성이 조금 더 가만히 돼야 되지 않겠나. 화이자가 더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박수현 의원 어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구분해서 좀 봤으면 예. 좋겠는데요. 이제 우선 첫째는 그 대기업과 우리나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가 예. 중소벤처기업부죠 합심해서 그 새로운 스마트 공장의 모델을 만들었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소위 이 최소 예. 잔여형 주사기 바로 요건데 지금 이 문제는 벌써 뭐 일본만 해도 한 1억 개 정도 뭐 그러면 전 세계 막 몇억 개가 지금 수출 대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서로 협력으로 예. 정부의 지원으로. 그래서 이제 이 백신이 예를 들어서 부족한 나라 이런 나라는 예. 소위 뭐 미국 FDA도 그 화이자 백신 병에는 5명으로 써 있지만 7명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미국 FDA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신이 부족한 나라는 우리나라 이 특수 주사기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만 뭐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900만 명 분이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무슨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한 번 내지 2번을 더 뽑아 쓴다. 또 화이자 한 번을 더 한다. 뭐 굳이 이렇게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고 정은경 본부장 이야기대로 우리는 원래 원칙대로 그렇게 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예. 두 가지를 좀 잘 구분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언론을 보니까 같은 언론인데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다른 기사를 쓰고 있는 걸 봤어요. 예. 같은 언론사가. 이게 뭐냐면 백신이 충분하다더니 K주사기로 한 병에 2명을 더 접종한다라고 해서 이걸 비판하는 기사를 쓴 게 예, 있고 예. 또 한 기사는 같은 신문사가 백신 한 병에 5명 써 있는데 7명 접종이 가능하고 미국 FDA도 괜찮다고 한다. 이건 전혀 다른 뉘앙스의 기사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언론이 보여왔던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를 예. 모르겠어요. 예. 같은 언론사가.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언론사 기사인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거의 같은 시간대에 기자가 다르니까. 예.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좋습니다. 뭐 K 주사기라고 이름을 붙여서 자화자찬을 한다고 비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예. 다만 우리 국민이 기다려왔던 백신의 접종에 예. 어떤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하지 예.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뭐 K 방역 얘기하고 또 우리가 잘 하고 있다. 그러면 옛날에는 뭐 그러지 않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이거 선거용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지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늦게 시작해서 OECD 국가 중에 꼴찌라는데 무슨 자랑이냐 이런 비판도 있기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빨리 할수록 경제가 빨리 안정되는 건데 겨우 2만 명 했다는 미국은 지금 그 하루 한 370만 명, 170만 명 그러니까 이틀이면 한 350만 명 정도 접종이 되는데 우리는 2만 명 접종한 거거든요. 매우 느리다. 이 느린 이유가 뭐냐? 갖고 있는 게 별로 보유량이 얼마 안 됩니다. 예, 예.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157만 회 정도, 화이자가 겨우 한 12만 회 정도 갖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니까 전 세계적으로 매우 느리죠. OECD 중에서는 꼴찌고 전 세계에서 105번째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보다 지금 더 늦게 시작했습니다. 예. 신성범 의원. 예.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뭐 자랑할 일 아니다 이런 얘기 같이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의 문제인데 저도 뭐 저렇게 뭐 비웃듯이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늦은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100몇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한 2억 명 정도 이 맞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 6천 몇백만 명, 중국이 한 4천만 그다음 이상, 영국이 1,800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우리가 늦은 건 사실이라 뒤늦게나마 우리가 노력해서 많이 확보한 것은 또한 잘 된 거고 이번에 잘 넘겨야 되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저는 이제 이번에 즉시 1분기까지는 넘어가려고 봐요. 1분기라 하면 아시는 대로 3월 달까지 확보된 게 제가 기록을 한번 따져보니까 예. 아스트라제네카가 약 한 75만, 한 94만 명분. 94만 명분이 이제 3월 달까지, 3월 말까지 돼 있는 거예요. 들어온 게. 화이자가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6만 명분이고 3월 말이면 50만 명분이 들어온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테러 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3월 말까지 적어도 150만 명분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예. 3월 말 목표가 뭐냐. 원래 우리가 정부가 했던 게 적어도 그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게 한 30만 명 되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19 병원이 한 5만 명 되니까 이게 다 정리가 되는데 문제가 3월 이후예요. 왜냐하면 이게 물량이 아시는 대로 그동안 안 들어와요. 유일하게 들어오는 게 4월 달에 모더나가 들어온다. 모더나가. 그러면 4, 5, 6이 원래 우리 정부 계획이 뭐였느냐. 65세 미만이라 65세 이상 고령자들 하고 그다음에 요양병원 의료기관 입소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걸 적어도 2분기 안에 6월 달까지 끝내고 7월 달부터는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성인 이렇게 해서 한 3천 몇 명만 해야 11월 달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저게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건데 지금 적어도 제가 볼 때는 5월 달 늦으면 6월 달까지 물량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4, 5, 6월 달이 오히려 걱정된다는 점은 또한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김두수 총장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집단 면역을 당초 질병청이 예상했던 대로 11월 중에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네. 하는 건데 지금 야당은 그거 어려울 거다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의료가 굉장히 선진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에 10,000명을 못 마치는데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보건소까지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제 하루 10,000명, 30,000명, 50,000명 최대 한 7, 8만까지도 이제 이 접종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렇게 이제 천천히 조심스럽게 맞춰가지만 어느 순간이 오면 그 우리나라의 이 의료 체계상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하루에 마칠 수 있는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늦게 시작했다고 늦게 끝나는 게 아니라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는 11월까지 충분히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자체 역량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앞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기사 이야기를 한마디 더 하면 같은 기자가 같은 내용을 정반대로 쓴 기사도 꽤 있었고요. 아, 그래요? 찾아보면 아주 거의 코미디 같은 게 있는데 이걸 보면 이 주사기 같은 내용도 이게 기사가 아니라 K방역이 마치 실패했으면 좋겠다는 고사처럼 보여요.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고사를 쓰고 있는 이 느낌이 정말 이 국민들한테 이게 좀 뭔가 희망을 주고 이게 좀 잘 될 것 같고 좋은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비틀어서 이게 마치 여당의 현재 집권당의 이익인 것 같은 이것에 도저히 참기 어렵다 이런 식의 기사 아닌가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 매체의 어느 기자인지 확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 이제 그런 것 같지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K 방역 성과를 자꾸 이제 여당은 좀 자랑하고 싶어 하고 야당은 만약에 이게 K 방역에 성공하면 여당에 도움이 될까 봐 견제하는 것 같고 이 구도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일단 제 후배가 최근에 그 발령을 받았어요. 해외로. 예. 그 유럽의 어느 나라로 발령을 받았는데 걱정을 하는 게 그 나라는 인구 한 1,000만쯤 되는 나라인데 100만 명이 감염됐대요. 이제 나은 사람도 있겠지만 예. 전 국민의 10%. 그런데 지금 뭐 주호영 대표가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가 늦었다. 거기까지만 딱 했으면 다 공감을 했을 거예요. 예. 아, 우리나라 늦은 거 사실이니까 K방역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백신을 확보해야 되는 타이밍이 좀 늦은 것 같다. 이건 저도 그렇게 되는데 주호영 대표가 세계 105번째다. 뭐 아프리카랑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는 저도 공감을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조금 전에 김두수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거는 여당이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당이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해가지고 그 해야죠. 중요한 건 어떻게든 빨리 우리나라가 이제 그 코로나로부터 그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중요한 건데 자꾸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예. 이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대안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그 아프리카 세네갈 얘기는 김기현 의원이 얘기했죠. 아, 네. 예.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판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다 이게 문제는 선거입니다. 예. 선거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는 서울시장 여야 후보가 결정되는 슈퍼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 볼까요? 박영선 후보가 우상호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됐습니다. 표도 나왔는데요. 박영선 후보가 69.56%, 우상호 후보가 30.44%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어느 정도 승리를 예상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좀 큰 표차 같기는 합니다. 박영선 후보 당선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개표 결과 박영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하고 세계 표준 도시 KCT 서울의 미래 좌표를 찍는 선거입니다. 봄과 같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서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1천만 개의 봄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예, 박수현 의원, 뭐 그전에 지지율 조사에서도 앞서는 걸로 나오긴 했는데 7대3 생각보다 좀 표차가 크지 않습니까? 예, 생각보다 좀 많이 벌어졌죠. 아마 이것은 애초에 한 달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민주당에게 서울시장 선거가 희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과 불안이 굉장히 많고 또 이 선거가 왜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원인 제공도 그렇고 또 어떤 서울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굉장히 주민께 불편을 드리면서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던 상황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박영선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의 경선도 조금씩 주목을 받아왔고 오늘까지 이제 오게 되면서 사실은 가파른 속도로 야권을 추월해 오기까지 추격하고 추월까지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은 이번 선거를 우리가 비록 좀 겸손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러야 되는 선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배해서는 안 되는 선거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는 것이죠. 우상호 후보가 조직력에서는 꽤 앞서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지도와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에서 그동안의 그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여왔던 박영선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고 좀 꼭 승리하는 그런 후보가 되달라라고 하는 그런 당원들과 또 시민들의 바람이 함께 집약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될 사람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 네. 예. 그런데 김두수 총장이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됐지만 또 여권 후보도 단일화가 남아있죠. 열린민주당 김진애, 시대전환 조정훈. 어떤 식으로 하기로 혹시 돼 있나요? 지금 뭐 협상 과정에 있는데 오늘 아침 뭐 기사에 의하면
열린우리당과는 아직 합의를 못 봐서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하고 먼저 시도한다 이렇게 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여야 시간이 또 특히 그 사퇴 이제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사퇴 시한이 이제 3월 8일이라서 시간이 그렇게 썩 많지는 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니까 그런 점이 남아 있고요. 저 선거 결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상호 의원 측에서 저한테 한번 자문을 구한 적이 있어서 만약 이기려면 지금 야권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꺾을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1등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차원인데 이번 선거 결과도 결국 두 사람 중에 누가 야권의 소위 단일 후보로 떠오를 사람을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작용했고 그것에 대해서 좀 쏠림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박영선 후보는 이제 앞으로 또 여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요.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그리고 시대전환의 조정훈 후보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적이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는 이런 여론조사 방식은 1+1+1을 1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급장 띄고 예. 한번 정책과 비전으로 한번 예. 경쟁해봤으면 좋겠다. 예. 정책 경연장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정책들과 다른 후보들의 정책이 서울을 운영해 나가는데 어떤 정책이 좋은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직접 제가 시대전환 후보라서 찍는 게 아니고 저분이 민주당 후보라서 찍는 게 아닌 정책 경연장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그래 저게 정치지 그래 저게 선거지라는 호응을 얻을 수 있으면 이건 승수 효과가 난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3자 동시 단일화는 어불성설입니다. 조정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선된 의원입니다. 당대당 단일화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서울시장에 도전하고자 했다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경선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박소연 그러면 김진애 후보의 주장은 뭐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시대전환의 조정훈 후보하고 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예. 먼저 단일화를 하고 예.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선후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먼저 좀 단일화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대전환 조정환 후보는 그다음에 하는 걸로 이렇게 스케줄을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거에 대한 지적이 거꾸로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두수 총장 네. 지금 사실 보면 단일화 하는데 국민의힘 또 제3지대 이 단일화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여권의 단일화는 흥미를 크게 유발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국민의힘은 후보가 4명이라서 자체에 어쨌든 마수 토론이라든지 예. 이런 걸 이제 붙였는데요. 지금 여권은 이제 당이 달랐고 이렇게 이제 각각 두 열린우리당과 시대전환 후보가 있지만 이쪽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경선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8일간 조정훈 후보가 이야기하듯이 정책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어차피 이게 연합 정치의 후보를 단일화시키는 부분의 시너지는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다시피 대체로 그냥 여론조사 결과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뭐 TV 토론 1회를 보장하는 행태가 대충 선관위가 권유하고 있는 행태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뭐랄까요, 연합을 이루는 그러니까 연립 정부에 가까운 이런 공동정부, 그러니까 서울시 공동정부 이런 구상에 가까이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성범 의원 보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이 허들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넘고 또 하나 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박영선 의원이 이제 전 장관이 됐는데 저는 첫째는 우상호 의원과 표차가 너무 많이 났다. 그래서 민주당이 당원들이 보통 전략적 사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우상호 의원은 완전히 좀 너무 구렁텅이로 몰아낸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그다음에 내일하고 모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내일 모레 여론조사를 해서 3월 4일 날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모레 1,000명씩 두 번에 걸쳐서 2,000명을 여론조사하는데 적어도 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영선 민주당 후보에게 맞상대로 누굴 선택할까라는 점이 사실은 또 더 중요한 요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여성 대 여성으로 붙여보자 하면은 나경원 전 대표가 될 거고, 아니다, 좀 더 경쟁이 있으려면 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전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이 지점이 오히려 좀 오늘의 박영선 후보가 이제 선출됨으로써 야당의 경선 결과에도 적절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래서 모레 걸피 3월 4일 날이 더 흥미진진해졌다. 이 대목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야권 후보 단일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일단 제3지대에서 펼쳐진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 간의 단일화. 안철수 후보가 첫 번째 허들을 넘었습니다. 금태섭 후보를 누르고 단일화 후보가 됐는데요. 이제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3월 4일 후보가 확정이 되면 또 거기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는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변수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후보를 계속 밀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를 배척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심지어는 내가 재보선 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두고 안철수 후보 되는 꼴은 못 본다, 이런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 내용 한번 짚어보죠. 먼저 안철수 후보 단일화, 제3지대에서 단일화된 내용, 그 발표 순간부터 보시죠. 지난 27일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 결과 안철수 후보가 범야권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양측은 오늘의 결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단일화 및 야권 승리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혁진 변호사,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제3지대도 그렇고 이변은 없었다고 봐야죠. 뭐 당연히 예상이 됐던 것인데 저는 불안한 승리다. 오히려 사실은 금태섭 후보 상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TV 토론한 내용을 딱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한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금태섭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마스크도 잘 생겼고 그다음에 또 변호사 출신의 말도 잘 하고 해가지고 본인의 지지도를 본인이 원했던 거를 충분히 뭐 100%, 120% 다 가져간 것 같은데, 이에 반해서 어떻게 보면 쉬운 스파링 파트너 한 번씩 딱 꺾고 그다음 본선 올라가고 이런 걸로 전 생각을 했는데 스파링 파트너한테도 조금 고전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을까, 일단 그 생각이 들면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뭘 해야 되는지 본인이 알았으면 좋겠다, 일단은 그 생각이 듭니다.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두수 총장, 어떻습니까? 이번에 금태섭 후보로서는 별로 잃을 게 없는 그런 단일화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뭐 워낙 이제 일반 여론에서는 금태섭 의원이 워낙 낮았고 그 상태에서 충분한 토론이 보장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공중파 TV는 1회로 제한돼 있었고 유튜브로 해서 이제 한 번 정도 했는데 애초에는 5번 이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 상대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하지를 못했는데, 이 토론의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좀 집중적으로 이슈가 부딪히는 지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면 자치 경찰제를 가지고 한다든가, 저번에 또 서울시 비전 가지고는 이제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래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 사이에는 별로 이견이 없는 주제, 이런 걸 좀 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사람만 본다면 두 사람의 이제 차별성 같은 걸 상당히 많이 해야 더 득표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 토론이 두 번에 한정돼 있는 데다가 좀 어차피 이런 말이 붙듯이 좀 어차피 결과가 나와 있는 토론이라서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이제 보긴 했지만 어떤 주목을 끌지는 못한 그런 단일화였다고 보고, 이 과정보다 이제 뒤에 남아 있는 준결승, 준중결승 올라가는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범 의원 생각하시기에 안철수 후보가
금태섭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과 그런 과정 없이 단일화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이익이었을까요? 정치적으로만 보면 단일화 과정을 안 거치는 게 훨씬 나았겠죠. 왜냐하면은 약점도 노출되고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밟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냐? 만약에 3월 4일 날 그 국민의힘 후보가 선정되고 그때까지도 금태섭 전 의원 후보가 된다면 3명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명이서 경선을. 그러면 그거는 그 시나리오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왜냐하면 금태섭 후보가 어차피 안철수 후보 표를 잡아먹을 테니까. 2대1 구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던 건데 그거 다행이다. 저는 토론 연습도 한 거고 그다음에 검의위원회가 잘 됐지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크게 손해보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도 펼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뭐 토론이라는 게 말 잘하는 걸 보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사실은 진정성을 보고 그 사람의 앞뒤 문맥을 보면서 속내를 읽는 게 지금 시청자들이 국민의 수준인데 저는 크게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박수현 의원은 득실을 따진다면 어떻게 따지시겠어요? 안철수 후보는 이겼지만 졌고 금태섭 후보는 졌지만 이겼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는 두 가지 측면이 주목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측면은 앞으로 국민의힘 후보와의 협상 과정에 당연히 초점이 될 건데 첫 번째 이 저희 당에 계실 때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이 협상에 아주 너무 지루하고 피곤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금태섭 후보를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가 가벼운 스파링 파트너 정도 표현하셨는데 스파링 파트너하고 TV 토론하는 협상 과정을 보니까 역시 안철수의 협상은 이게 간단치 않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걸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안철수가 아직도 TV 토론에 약점이 있구나 내지는 안철수 후보 째째하네 통이 작네 뭐 이런 정도 느낌을 과정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남겼다 이렇게 보고요. 금태섭 후보는 아마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예상해보지만 이 단일화가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 측의 단일화가 성사가 되어서 단일 후보가 뭐가 야권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공동 선대 본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그런 정치적 입지를 확실하게 끌어올린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나아갈 정치 입지에 중요한 하나의 디딤돌을 확실하게 놓는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은 결과는 졌지만 이긴 사람은 금태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제 저는 그 과정을 아까 재밌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철수 후보는 여론조사를 할 때 국민의 당 소속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안 넣으려고 할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에게 그 소속을 밝히라고 할 겁니다. 그 넣고 안 넣고가 안철수 후보 입장에 보면 여론조사가 작지 않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도 문항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큰 지루한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단일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고 않겠죠. 또 김종인 대표가 왜 저렇게 하시냐면 결과는 기호 문제예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겨서 기호 2번이 나가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근데 바라지 않게 안철수 후보가 이겼어요. 그러면 기호 4번을 달고 나가는 후보를 단일 후보를 국민의힘이 몰아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김종인 후보의 밑에 깔린 생각이고 그래서 그것이 양보 안 되면 안철수가 되더라도 기호 2번을 다는 것을 합의 안 하면 깰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라고 봅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기호와 관련해서 만약에 국민의힘과 자기가 단일화해서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 후보 안 내고 그다음 기호 3번 받을 정의당도 후보 안 내니까 어차피 두 번째로 우리가 간다. 2번이나 4번이나 두 번째로 가니까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긴 하더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따져보고 해석을 해봐야 될 문제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여론조사 문항의 조정 문제와 그 기호 사용의 문제가 이 막 최종 단일화 과정에 가장 큰 난관이 남아 있다. 왜 저를 못 말씀하세요? 자, 지금 박수현 의원도 얘기했지만 김종인 위원장도 안철수 후보로서는 넘어야 할 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계속해서 물론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얘기를 한 거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 얘기들을 계속 했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권에서 무슨 단일화 문제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참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정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는 국민들의 뜻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1야당만으로 이기기는 힘든 선거입니다. 그래서 제1야당 그리고 또 저희 그리고 또 민주당은 싫지만 아직 제1야당을 선택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모두 다 힘을 모아야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여기에 또 김정인 위원장 재보선 전에 내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또 무슨 뜻일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재보선 전에 그러니까 임기를 연장하는 걸 떠나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면 나는 지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1년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왜 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언제고 내가 그만둬 버릴 거니까. 나는 대권 후보가 아니다라고 지금 천명을 하시는 건가요?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뭐 흔히 말해서 뭐 80살이 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하는 행동이 과연 그와 같은 것을 지향하는 그런 아마 분위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보궐선거 이후에 저의 거취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을 했습니다만 저는 보궐선거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정치권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궐선거 이후에는 이제 그만둘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 전에 이제 재보선 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신성범 의원, 혹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됐을 경우를 상정해서 한 얘기는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진심도 약간 섞여 있어요. 그 대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 모레 글피에 나경원, 오세훈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고 다시 한번 2차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진다 치자. 국민의힘 후보가 졌다. 다시 한번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되는 순간 102석의 제1야당이 후보를 못 내게 되면 사실은 김정인 위원장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가 없는데 내 역할이 있겠냐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4월 7일 재보선에 집에 간다는 게 이분 기조였는데 그 이야기를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주워 담으신 거예요. 다시. 이게 그러면 뭐 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냐? 우리 당 후보가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 당 후보가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서 당을 일반 서울 시민들이 인물을 안 보고 당을 보고 선택할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던지는 메시지는 당내에 던지는 거다. 재보선 전에 사라질 수 있는 게 나도 사라질 수 있지만 당도 우스꽝스러운 모습 될 수 있으니까 전력을 다해서 나경원이든 오세훈이든 뭐 만들어내자 이런 취지로 읽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박 의원이 우리 야당 사역을 저보다 많이 하시던데 2번이냐 4번이냐 논쟁이라는 게 좀 심각해질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단순하게 이거는 뭐 앞으로 야당의 진로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허수로 넘어가지 않고 야당 전체에서 고민해야 되는 순간이 3월 4일부터 적어도 3월 15일까지 단일화 시점까지는 그게 큰 문제가 대두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는 제3지대 단일화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겠지요.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은 시사 스페셜에 나와서 기호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기호 4번을 달고 끝까지 선거에 가면 국민의힘 지지하는 후보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돕고 투표할지 걱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안철수 후보가 4번 국민의당을 달고 끝까지 그럼 선거에 간다? 그렇게 되면 저는 2번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자연 발생적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도와주고 투표장에 가서 열심히 찍어줄까? 네. 제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경선이 끝나고 나서도 만약 통합이 안 되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갈등이나 지지자들이 약간 이렇게 자기 후보가 안 된 데 대한 실망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합치려면 저는 이 경선이 끝나고 나서도 통합하겠다는 최소한 뭐 통합에 뭐 시간이 좀 걸리면 통합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만약 안철수 후보가 되면 2번을 달고 우리 당에 들어와서 2번을 달고 출마하시는 게 저는 승리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정혁주 변호사, 이제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저렇게 이제 압박을 할 텐데 자칫 저게 선을 넘어버리면 당신이 돼도 안 도와줄 거야 뭐 또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일단은 뭐 김종인 위원장이나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는 생각은 되지만 일단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특히 이제 김 위원장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최선은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가 돼가지고 당선이 되는 게 당연히 최선이겠죠. 그러면은 김 위원장 입장에서 차선은 무엇일까?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시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차선일까? 아니면은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돼서 패배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는 것보다 더 나은 건가? 도대체 저분 생각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승민 전 대표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좀 쓸데없는 걱정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이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쭉 이야기를 해보면 여당 지지자들은 최선의 후보로 꼭 뽑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 지지자들은 이번 선거를 일종의 이제 중간평가적인 성격으로 보면서 최선의 후보를 뽑는다는 게 아니고 차악의 후보를 뽑겠다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돼도 제 생각에는 그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유승민 후보 걱정하는 바와는 다르게 열심히 뭐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정 변호사 말씀을 전제로 해서 이런 대목이 김종인 위원장의 오늘 말씀 가운데 약간 좀 일반적인 경향성하고 다른 게 바로 인물보다는 정당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서울 시민들의 일반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 일반적인 성향은 정 변호사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당보다는 오히려 인물, 다시 말하면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은 맞겠다는 그런 분들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인물 위주로 가겠다는 건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게 아니고 정당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자신감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 여론조사와는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3월 4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고 3월 15일까지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계속 이 정도 수준에서 많이 안 빠지고 유지된다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정치 현실을 받아들이고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보면 품고 선거운동에 나설 거라고 저는 그래 봐요. 김두수 총장 어떻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는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 지금 뭐 일정도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요. 3월 4일 날 국민의힘이 후보 선출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할 텐데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의 가장 큰 변수라면 뭐가 될까요? 앞에도 한번 우리 박성은 의원께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 여론조사 중에서 경쟁력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여당에 뽑힌 박영선 후보한테 이길 후보가 누군지를 묻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적합도 야당의 후보로 누가 제일 적합합니까라고 묻지 않고 이렇게 경쟁력으로 붙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꺼려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추세는 그렇게 가 보이는데 그것을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수용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일설에 의하면 우리에게 좀 뭐 불리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아까 저기 나왔듯이 그 전에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지자를 좀 끌어모으는 쪽으로 발언하신 것 같은데 대체로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가 안 된다는 전제에서 유승민 의원도 이야기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건 좀 제가 봤을 때 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조금 더 정제되지 못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으로 되는데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나오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할 때는 지금 절박성으로 보면 결국은 단일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야권의 재편이 예고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야권의 단독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라고 하는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또 안철수 후보의 그 가정 속에서 야권 지지자들의 약간의 그 혼란도 가져올 거고 그러면 향후 야권의 재편이 예고돼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유승민 의원도 그 걱정 때문에 야권 재편이 되면 야권 밖에 있는 지금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또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검찰총장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전체가 일종의 혼돈의 상태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도 유승민 의원도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신성범 의원. 네. 지금 보면 안철수 후보를 좀 은근히 측면에서 지원하는 국민의힘 소속 중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를 들면 뭐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홍준표 의원, 윤상현 의원 이렇게 이제 만나기도 하고 뭐 좀 돕는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은 안철수라고 하는 고리를 통해서 야권의 재편을 희망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대로 거의 정치권에서는 정설처럼 돼 있는 게 김무성 전 대표, 홍준표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나오라고 종용하고 설득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당내에서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어차피 뭐 안철수 이게 명분이 이거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돼야 야권 단일 후보가 돼야 민주당의 지금 박인순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논리를 설파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인데 그 배경에는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야당을 다시 말하면 김종인 위원장 체제로 가면 정치적으로 보면 별로 변화가 없고 안 되겠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의 승리를 통해서 당을 좀 흔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그런 기류가 있어요, 분명히. 예. 박수현 의원은 야권 후보 단일화 안 되면 좋겠죠? 당연히 될 건데. 아니 그런데 뭐 저희들이 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선거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태도를 저희들이 아무리 뭐 교만을 숨기려고 해도 국민은 금방 알아보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정으로 겸손해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와서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은 이겁니다. 우선 야권은 공학적 단일 후보를 통해서 심판론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심판 받아야죠. 회초리도 맞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 서울이 어떤 도시입니까? 인구 1,000만의 미래가 달린 도시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현명한 서울 시민께서 그 문재인 정부의 심판 또 민주당 그 서울시정의 심판 이것만 가지고 1,000만 서울 시민 미래를 선택하겠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부터 어떤 당이 어떤 후보가 서울 시민들의 미래를 감당할 만한 그런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마음을 얻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야권이 계속 심판론만 주장하는 한은 저희도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두 번째 하나는 지금 안철수 후보도 계속 말씀하십니다만 반문재인 연대 다 모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필패 전략인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 부정평가가 대체로 50% 정도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제1야당 대표 야당 정당으로서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50%의 3분의 2, 뭐 이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지를 못 받으면서 구호만 반문재인 연대를 내세우는 것은 정말 이것은 허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 허약한 야권을 볼 때 비록 저희가 반성할 점은 있지만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조마조마했는데 수위를 잘 조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도 관심거리죠.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때 1위를 달렸던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자, 최근 나온 조사를 보면은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장 높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윤석열 총장
이낙연 대표가 같이 나왔는데 주목할 만한 게 윤석열 총장은 좀 빠지고 이낙연 대표가 좀 올라갔습니다. 다른 조사를 한번 볼까요? 예. 전국 지표조사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겁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 지사 28, 이낙연 대표 11,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7, 한 자릿수까지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아래에서 제시한 겁니다. 이재명 지사 30%에 육박하고 이낙연,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이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많이 내려간 이유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몇몇 사람들은 사퇴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두수 총장 보시기에 네.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빠지는 것 어디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뭐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는 이제 대척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추미애 예. 법무부 장관과의 어떤 갈등 같은 게 있었고, 그러면 야권 지지자들이 이제 한쪽 편을 들어서 이렇게 힘을 보태주게 돼 있었고, 그것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국면이 이제 잦아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의 위상을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때 이후에 어쨌든 징계 이후에 본인도 또 활동을 좀 자제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정치권의 조유 요소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뭐 전적으로 반영돼 있고, 앞으로도 이게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뭐 검찰 개혁을 둘러싼 뭐 또 다른 갈등이 있으면 약간 가능성은 있지만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 추미애 반사 효과가 사라졌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은 우리 정부 총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내용,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이 어제 시사 스페셜에서 윤석열 총장 관련 발언했던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것을 보장하는 그런 정권 아닙니까? 네. 그런 그 검찰에 대한 보장 속에서 검찰총장이 검찰권의 행사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와 연계돼서 오해받는 것은 검찰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하기에 그렇게 뭐 대선 후보로 나서거나 그렇게 할 의향이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에 나오신다면 그분은 야권 후보지, 저는 여권 후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고 안 하고는 그분의 결심, 발심에 달린 거고, 저는 뭐 가능성 반반이라고 봅니다. 검찰총장 임기를 마치든 중간에 나오든 정치를 한다면 제3지대에서 제3의 당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한테도 윤석열 총장한테도 정치를 하신다면 자, 같은 위에 올라와서 여기서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중도 플러스 보수 후보의 단일화. 저는 늘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총장께서도 그런 제안이 왔을 때 거부하고 제3지대에 제3당으로 후보로 나가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신성범 의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어떻게 살아있는 카드로 만들어 보려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아마 전현직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다른 후보들의 눈에 잘 안 띄니까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윤 총장은 제가 관찰해 보면 성격과 기질은 정치를 할 만한 기질을 갖고 있어요. 저분이 정의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좌고우면하지 않는 직진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기질을 갖고 있는데, 과연 정치를 할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하려면은 7월 달에 나오면,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10월, 11월 달에 어찌됐건 야당의 대권 경선이 시작되는데 준비를 할 수 있을까라는 대목. 오히려 일부 참모가 있다면, 정치 참모가 있다면 차라리
검증 기간을 짧게 갖고 뭐 짧은 시간이 더 낫다고 판단할지도 모르겠으나 시간이 너무 짧다는 점 하나. 그래서 예. 오히려 정말 7월까지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7월까지 임기 마치게 된다면 좀 참았다가 적어도 정치권에서 당신밖에 없다라고 해서 일부 부름이 있을 때 나오는 형식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예. 선택은 잘 모르겠어요. 정영진 변호사,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나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은 지금 중수청 설치 관련해서 검찰 수사권 뺏기고 완전히 이렇게 만드는데 이때 그만두고 아예 나오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에도 비윤 후보들의 지지율이 중요한데 일단 서울시장 후보 다 안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뭐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다 안 나오실 것 같고 이제 나머지 분들이 홍유원 이런 분들인데 5% 이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윤석열 총장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윤 총장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검찰을 사랑하는 분인데 중수청은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시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다른 걸 떠나가지고 중수청 때문에라도 한번 내가 대권에 도전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이제부터 지지율은 지금 신성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역량에 달려있다. 여태까지 지지율의 절반은 제 생각에는 추미애 전 장관 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수현 의원은 네. 충남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향이 충남 공주. 공주입니다. 예. 충청도에서 윤석열 대망론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던데 이렇게 지역에 가보면 윤석열 총장 얘기하는 사람들 좀 있습니까? 글쎄, 일부 정치인이 자꾸 그런 용어를 만들어서 충남인들에게 알려주지 충남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죠. 아니, 저도 윤석열 총장의 연고가 부친의 고향이 공주라고 하는데 공주에서 국회 한다고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해온 저는 몰랐어요. 네. 그런데 이번 그 소위 사태가 벌어지면서 자꾸 윤석열 총장을 충청 대망론과 등치를 시켜놓고 자꾸 뭘 빌려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충청 대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존심 없는 짓이 아니다. 충청도에 그렇게 충청 대망을 이루고자 한다면 충청도에 그렇게 정치인이 없냐. 왜 충청도의 대망을 이야기하면서 정치인을 동냥해오냐. 동냥 정치하지 마라. 예. 그렇게 제가 페이스북에 이미 글을 썼어요. 방송 용어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그렇게 윤석열 총장을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자꾸 이제 쉽게 얘기하면 펌프질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언론의 흐름을 보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총장 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검찰권을 모조리 박탈한다고 하는데 왜 가만히 있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움직여라. 저항하라. 라고 하는 이런 기사를 언론이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것을 보고 윤 총장이 본인이 원래 신념이 뭔지 가치가 뭔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에 주위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 뜻과 다르게 무엇을 하려고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런 정도 그릇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윤석열 총장께서 혹시 지금 마음이 고요한데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또 마음이 뭐 심란해지고 들끓는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예. 아하 나는 그릇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수현 의원 집안에서는 박수현 대망론이 많이 나오죠? 저는 제가 정치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런데 그 신성범 의원 지금 서울시장 후보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얘기보다 자꾸 외곽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이 좀 돌아봐야 될 대목이긴 해요. 뭐 아픈 지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그나마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분을 보시면은 홍준표 국회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지사 정도가 현재로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뭐 서울시장에서 뭐 잘못되시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뭐 선거도 치러봤고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선하게 안 느낀다는 게 무조건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지금은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눈길을. 왜냐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 당신들 쳐다볼 여유가 없다. 지금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는 거다. 다시는 돌아올 거라고 봐야죠. 네.